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25 전쟁의 그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6.25 전쟁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그 백 장군의 그런 그 전쟁 상황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그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또 백 장군은 또 어떤 장기를 가지고 그렇게 활약을 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25 전쟁은 남북한 군사력으로 싸운 전쟁이 아닙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싸운 것은 미군이 대다수 군사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에 한국군, 그 다음에는 나머지 UN 16개국이 그런 군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북한군, 나중에는 중공군이 들어오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참전 결정, 그리고 또 미국을 위시해서 UN에서 우리나라를 돕는 각종 결의, 그런 거, 그리고 UN 사령부 설치,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UN에서 외교도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영어가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있던 미국 대사와의 관계, 그리고 미국 군사고문단, 그리고 일본에 있던 메가드 연합군 총사령관, 이쪽하고 소통과 협력,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방어를 하던 우리나라 군대의 대다수 주력은 미군입니다. 물론 한국군도 있었지만은 주력이 병력수나 무기라든지 해공군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미군이 압도적으로 주된 힘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군과의 협력, 그리고 미군의 그런 전략적인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능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 장군은 과거에 이순신이나 김유신, 또는 이성계, 이런 최영 장군,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무술로서 장군을 한다든지, 또는 그런 재래적인 그런 유형의 장군 스타일이 아닙니다. 백선엽은 기본적으로 정보계통에서 일한 사람이고, 또 공산주의자들을 주로 다루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공 국가에서 백선엽 장군의 쓰임새가 많았었고, 또 백선엽은 영어가 되면서 미군과의 소통이나 공조, 협력, 이런 데 굉장히 강했습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장성들이 있지만은 미군과의 소통은 상당히 꺼려하고, 또 미군들도 우리 한국군 장성들이 불편했겠지만은 우리도 미군, 특히 백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선엽 장군은 아주 미군과의 협력, 미군과의 대화나 소통, 이런 데 굉장히 능통하고, 또 그런 것을 쉽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선엽 장군은 본인의 기본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미군들은 사실 한국군의 능력에 대해서 훈련된 그런 수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낮은 평가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백선엽 장군의 거느린 부대들은 보면은 대체로 건재를 유지하고, 그리고 상당히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군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백선엽 장군을 신뢰를 했고, 또 신뢰를 했기 때문에 미군 좌우측에 백선엽 장군의 부대를 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구멍이 뻥뻥 뚫린다면은 미군들도 위험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6.25 전쟁 끝낼 때까지 계속 그 백선엽 장군과 장군의 부대와 미군 부대가 공조를 하고 협조를 하면서 아주 그 전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성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개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백선엽 장군을 보면은 백 장군은 1940년에 그 평양 사범학교를 나옵니다. 교사가 되는 그런 그 학교를 나왔는데 교사가 되지 않고 그 만주 봉천군관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41년 12월에 봉천군관학교를 나와서 그 일본군 부대에 배치가 됩니다. 소위로서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는 1943년에 그 간도특설대라는 곳으로 인사 배치됩니다. 뭐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거기 일단 갔습니다. 그런데 1943년이면은 간도특설대가 원래 그 만든 이유가 1938년에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간도 지방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에 그 공산 그 게릴라들이 활동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게릴라와 그 임금 부락은 서로 물과 고기 사이입니다. 그 동네 부락이 없이 공산 게릴라들이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식량이라든지 옷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동네로부터 또 농작물이라든지 뭐 가축이라든지 그런 공급이 돼야만 산속에서 이런 그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간도 지방에 공산 게릴라들이 활동이 좀 있었고, 이미 그 독립군이나 이런 쪽은 이미 1930년대 초반에 다 그 소련으로 피신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공산 게릴라들이 좀 오래 버텼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33년에 우리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 1933년에 소련으로 가서 무장해제당하고 더 이상 그 만주에서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실정에서 김일성이 속한 그 주보중에 그 중국 공산당 게릴라들이 1940년 10월에 거기 그 간도 지방에서 소련으로 도망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본군 외에도 그 간도 특설대와 같은 그런 한국인 그로 구성된 부대라든지 이런 그 진압 부대, 토벌 부대들이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만주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1940년 10월에 모든 게릴라들이 그 소련 땅으로 넘어가서 하바로프스크에서 88특별여단에 소속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떠나버립니다. 그 백선엽 소위는 그렇게 해서 1943년에 거기 간도특설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는 활동이 없는 그 게릴라나 뭐 이런 독립활동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시대에 거기 부대에 배치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 간도특설대는 1944년에 그 중국 북부 쪽에 중국 북부 쪽 전선으로 일본군 부대에 편제돼 갑니다. 거기서 활동하다가 중위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선엽 장군이 비록 간도특설대에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전쟁이나 그 간도 지방의 전투나 이런 뭐 활동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선엽은 군사영어학교에 들어옵니다. 1945년 해방되고 서울에서 12월 달에 열린 군사영어학교에 들어와서 군사영어학교가 한 6개월도 존속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110명이 수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일본군에서 만주군에서의 경력을 감안해서 졸업과 동시에 중위 계급을 답니다. 그렇게 해서 여수 순천 사건 때는 정보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감시라든지 그런 일들에 주로 종사를 했고 여수 순천 사건 직후에 군내
숙정 사건, 숙정 사건, 숙군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때 김창룡과 함께 그 국내 공산주의자들을 전부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대한민국이 건국이 탄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한편 또 이런 활동 중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때 이런 국내 공산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거의 극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지만은 또 백선엽 장군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협조한 그런 공을 인정해서 대통령이 상신을 하고 또 미국 대사관 쪽에서도 이런 구명 요청을 하고 전반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은 평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제된 케이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백선엽 장군은 1949년에 사단장이 됩니다. 사단장이 돼서 처음 6.25 전에 배치된 곳은 1사단입니다. 1사단은 지금의 개성, 그리고 임진강 그걸 방어하면서 사단 사령부가 수색에 있었습니다. 수색과 봉일천, 파주 이런 쪽을 방어하고 최북쪽에는 개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이제 6.25를 맞이합니다. 거기서 북한군 주력은 물론 의정부 쪽으로 세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백선엽 장군이 맡은 1사단 구역이 주된 주공전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를 방어하면서 임진강 교량을 끊으려고 하다가 끊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임진강을 넘어서 이렇게 남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임진강 남쪽에서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아주 집요하게 북한군을 물리치고 방어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은 좌우 측면을 노출하지 않으면 방어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28일 서울이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런데 6월 28일까지 철수하지 않고 거기에서 계속 버팁니다. 심지어는 6본에서 이거 1사단이 완전히 전멸됐는 거 아닌가 소식도 없고 그럴 정도로까지 거기에서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6본에서 철수 명령이 없어가지고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방어를 했다는 것이 백선엽 장군의 하나의 공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6번의 철수 명령을 받고 이제 한강을 건너는데 한강 남쪽으로 하류 쪽으로 거기는 또 배도 없는 가운데 참 어렵사리 부대를 철수시킵니다. 이 백선엽 장군에게 좋은 점으로 강점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건재를 유지하면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군부대가 사실 철수할 때 오합지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철수할 때 왜 소대나 중대, 대대 단위로 다 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소대장은 소대장대로 뛰어다니고 자기 병사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재편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은 사단, 연대, 대대, 중대 그리고 소대, 분대 이렇게 건재를 다 유지한 채로 희생된 전사한 사람들 제외해놓고는 다 그렇게 무기를 들고 그렇게 이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온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나라 지휘관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물론 춘천에 있던 3사단은 제대로 철수했지만은 대부분의 부대가 와해된 채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군인들의 어떤 고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건재를 유지하면서 온다는 것은 규율이 강하거나 아니면 평소에 훈련이 잘 돼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해서 1사단이 그 내려왔을 때 이제 그 주되는 롤이 그 처음에는 수원에서 그 북한군에 우회하는 그 춘천에서 우회하는 북한군을 막아라. 이런 데 투입됩니다만은 실제 전투는 벌어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사단은 그 뒤로 그 미군이 거기 평택에서 1차로 싸우고 또 건강에서 싸우고 대전에서 싸우고 이렇게 축차적으로 싸우면서 후퇴할 때 한국군은 좀 더 빨리 그 전력을 유지하면서 낙동강선까지 이렇게 철수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1사단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낙동강 전선에 와서 그 1사단은 그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 그 경남 쪽은 미군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 동쪽 이게 낙동강 상류 쪽으로는 국군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미군과 국군의 그 경계선 지점이 외관인데 거기에 1사단이 지켰습니다. 그것이 다부동 쪽입니다. 여기가 그 북한군은 그 내려와서 김천에다가 전선사령부를 설치합니다. 거기 지휘부를 두고 그 다음에는 그 좌우로 13개 사단을 이렇게 날개를 펴듯이 해가지고 그 한미군을 공격하는데, 북한군은 진주에서 미군을 공격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약간 주의를 끄는 한편 외관에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가합니다. 여기에 북한군 주력이 투입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백선엽 장군이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일단 미군과의 경계선 지점에 다른 사단장들이 이래 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선엽 사단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미군 그 맨 끝에 있는 미군 부대 한 개 소대를 우리 쪽으로 보내고, 우리 쪽에 있는 한 개 소대를 미군 쪽으로 보내서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걸치게 해서 그 보통 그 경계선 지점이 잘 뚫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뚫리는 걸 방지시킨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딱 그 전선의 경계선, 미군 관할 구역과 국군 관할 구역의 경계선을 튼튼히 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 다부동에서 그 북한군의 그 아주 파상 공세를 막아낸 것입니다. 북한군도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 뒤에서 독전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파상 공세를 하는데 우리 그 다부동에 있는 그 백선엽 장군도 그걸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죠. 그렇지만 중과부적으로 이렇게 밀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은 그 워커 중장이 그 당시에는 그 낙동강 방어선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워커 중장에게 요청을 해서 화력 지원과 부대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해서 조 마이켈리스 그 연대라고 해서 한 개 탱크를 거느린 미군의 한 개 연대를 그 배속받습니다. 우리나라 그 장군으로서 최초로 그 미군 연대를 그 관할하고 미군 연대를 지휘한 장군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아무도 그런 그 참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군을 지휘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 미군 부대는 선진 부대고 또 2차 대전 때 승리한 부대입니다. 그런 부대를 갓 해방된 그 우리 한국이 지휘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백선엽 장군은 그런 권위를 인정받고 그것을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조 마이켈러스 연대가 하나의 그 관할 구역을 맡아서 방어를 하게 되고 해서 이제 북한군을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미군 연대 좌측면에 있던 우리 국군 부대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도 고프고 목도 마렸고 그래서 전선을 지키다가 우르르 다 뒤로 이렇게 도망칩니다. 내려옵니다. 그걸 보고 미군 그 연대장이 그 백선엽 사단장에 항의를 합니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 좌측면이 뚫리면은 우리도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백선엽 사단이 직접 뛰어와 가지고 그 뒤로 내려오는 그 병사들을 전부 바닥에 앉히고,
같이 앉아서 설득을 했습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지. 여기서 나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바다로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 백선엽 사단장이 지혜롭습니다. 그 병사들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바닥에 앉게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서 사병들이 좀 진정이 되고 그렇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시 그 전선으로 달라붙어 가지고 그것을 무사히 막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백선엽 장군의 그런 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조 마이켈러스 연대장이 백선엽 사단장에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사단장한테 그렇게 닦아 세웠는데 실제로 사단장은 그런 걸 잘 처리하고 또 그걸 병사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지역을 지켜내고 또 여기서 우리가 언급해야 될 거는 경상북도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많이 죽었다는 거. 갑작스럽게 동원되고 국군 트럭이 갑자기 동네에 와서 호명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데려가서 그런 경주나 이런 데서 잠깐 교육시켜가지고 총 들고 투입한 것입니다. 병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이름도 모르게 죽어나간 우리 경상도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그런 다부동 전투, 지금 대구 북방의 다부동항 가보시면은 거기 전적지 기념물 다 설명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자녀들 데리고 꼭 가봐야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켜냈고, 또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유엔군이 북한으로 이렇게 10월 1일을 기해서 북한으로 공격에 들어갑니다. 유엔군도 10월 1일 이후에 공격에 들어가는데 평안도 쪽으로 평양 있는 개성 평양 쪽 노선으로 워커 장군의 군단이 진격을 합니다. 여기서 8군이죠. 미 8군이 진격할 때, 그때 백선엽 장군의 부대도 8군에 소속돼 가지고 같이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상당히 평양을 맨 먼저 수복하기를 갈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평양을 수복하는 것을 우리 국군이 가서 맨 먼저 도착을 하고 태극기를 꽂기를 절실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에게 그거를 부탁을 합니다. 선봉이 돼서 꼭 좀 먼저 도착하라고. 그래서 백선엽 장군은 또 미군 워커 중장에게 또 건의를 해서 자기에게도 기갑 부대를 달라. 이거 보니까 미군들은 전부 탱크나 장갑차 또 트럭에 타고 다 질주하듯이 가는데 한국군은 걸어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또 미군 측이 장갑차와 전투 차량들을 또 줍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탱크를 타고 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기갑 부대에 이렇게 타고 진두지휘하는 롬멜 장군처럼 이렇게 진격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성에서 평양으로 진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백선엽 장군은 제일 먼저 평양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에 태극기를 꽂고 거기서 당시에 무정이 평양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제대로 된 방어를 하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양을 수복하고 그런 다음에 미군과 함께 북진해서 압록강 쪽으로 갑니다만은 청천강 쪽에서 결국 중공군의 개입을 맞아서 후퇴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에는 백선엽 장군의 역할은 한미군의 연결, 공조, 협력에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워낙 미군 측의 작전을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미군 측에 요망하는 그런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데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해서 뚫리지 않아야 됩니다. 같이 스크럼을 짜고 있는데 한쪽이 뚫리면 결국은 전선이 후퇴하거나 아니면 전선이 무너집니다. 또는 포위당하거나. 그런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거의 다 그런 것을 무사히
잘 치러냈고, 그래서 미군들이 백선엽 장군을 존경하고, 지금 또 백선엽 장군이라고 하면은 그 미국에서 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미군이 여러 나라에서 그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그 유럽에서 그 영국군과도 같이 공조를 해봤었고, 또 뭐 여러 나라 군대와도 이렇게 협력하고 공조를 했지만, 백선엽 장군만큼 이렇게 미군하고 협력이 잘 되고 또 이렇게 효과적으로 공조를 하고 그런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고, 또 미군의 전략 자산을 너무 활용을 잘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뭐 일반 그 사단 군단 포병을 이용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본인이 공격하거나 방어하려고 하는 지점 전방에 있는 적을 향해서 포를 집중시켜 가지고 적의 그 공격 의도를 좌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안 쪽에 갔을 때는 함포 사격을 또 요청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적을 타격하고, 또 공군을 지원 요청해서 또 타격하고, 이런 능력을 보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렇게 했던 영국군 장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영국군 장성 같은 경우에는 미군 장성과 마찰을 빚기 일쑤였고, 제대로 된 그것보다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줬던 것 같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와중에 백선엽 장군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 그 6.25 전쟁 때와 같은 어떤 그 동맹체제, 동맹군 사이에 서로 공조협력하는 전쟁, 이런 전쟁, 그런 데서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또 백선엽 장군의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정보가 많고,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잘 알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공산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대한민국이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제공했다. 그런 점에서 백선엽 장군의 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할 것은 그 초급장교, 일본군이나 만주군에서 초급장교 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친일 반민족 행위 그런 조사까지 노무현 정부 때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아주 의도적으로 침략 행위에 협력하고 주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미 다 판명이 난 바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시에 소위 중위 대위 이런 초급 장교들에게까지 이렇게 친일에 낙인을 찍고 이러는 것은 이거나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